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루과이죠. 이번 영상에선 우루과이의 전술적 특징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간략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 최종 예선에서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12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죠. 알론소 감독이 오면서 기존의 4-4-2 시스템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최종 예선을 무사히 마친 뒤에는 6월 A매치부터 3미드를 앞세운 4-3-3 시스템을 혼용해서 테스트합니다.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발베르데, 벤탄쿠르 등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미드필더 자원을 모두 활용해보려는 기조가 나타난 것인데요. 당장의 결과가 필요했던 최종 예선에선 효율적이고 간결한 축구를 보여줬다면 최근의 평가전은 미드필더를 적극 이용하며 중원의 기술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베르데가 사실상 높은 위치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공수 상황에서 모두 앞선의 많은 숫자를 확보하죠. 기본적인 빌드업 기조는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가 후방 숫자를 확보하고 중원에서의 빈 공간을 측면 윙어들이 자유롭게 내려와 채워줍니다. 이후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빠르게 측면 공격으로 전환되는 게 특징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좁혀오는 윙어들 델라크루스, 아라스카에타, 펠레스트리 등이 지공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와 수적인 우위를 확보한 뒤 공을 받고 돌아서는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이들은 측면 윙어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특히 노장 수아레즈도 이젠 완전한 주전으로 분류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선 유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 수비와의 직접적인 경합은 다른 선수에게 맡겨두고 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공을 받아주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공격수들이 교차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뒷공간을 위협하는 게 우루과이의 강점이죠. 이때 돌아가는 선수 중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역시 발베르데와 벤탄쿠르입니다. 전방 박스 앞은 물론이고 측면을 오가는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팀 동료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김민재의 적극적인 전진수비 성향이 이 공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루과이에겐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수들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다 보니 이렇게 사이 공간에서 동료가 공을 잡았을 때 수비 틈 사이로 돌아뛰는 움직임이 돋보이는데요. 수비수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죠. 때문에 튀어나가는 김민재를 보좌해줄 김영건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를 항상 자신의 시야에 확보해두는 노련한 수비가 필요하죠. 특히 경기 1순위로 꼽히는 누네즈는 이런 움직임으로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죠. 수비 시야 밖에서 어느새 나타나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박스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누네스는 우루과이의 대형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4-2 대형으로 나올 경우 전방에 나서지만 4-3-3으로 나온다면 왼쪽 측면에서 뛸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어디에 위치하든 중앙과 좌측면을 폭넓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누네스의 라인 브레이킹 혹은 대각선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죠. 반대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루과이가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좌측면에서 공백을 보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팀들이 역습을 진행할 때 우측면에서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측면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이 공백은 한국 대표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수비 시 우루과이의 강점은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2든 4-3-3이든 결국 전방 숫자를 늘리며 상대를 앞선에서부터 빠르게 눌러주는 수비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올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전과 같이 후방에서부터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다면 이 경기는 초반부터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상대 압박을 몇 차례 풀어내는 장면이 나온다면 우루과이의 라인도 계속해서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겠죠. 특히 수비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보였던 약점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노출한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한쪽으로 압박을 몰아가는 과정에서 풀백 역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수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사람을 따라 나서다 보니 센터백과의 사이 공간에서 불안함이 발생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벤투호가 그동안 보여줬던 측면을 벌리고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 플레이가 잘 먹혀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게 좌측면에서 황희찬과 김진수의 호흡이었던 걸 생각하면 현재 황희찬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은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황희찬이 못 나올 경우 또 하나 아쉬운 건 우루과이의 우풀백 자원 때문인데요. 기존 주전이었던 아라우오가 부상으로 인해 1차전 출전 확률이 낮고 대신 나올 바렐라는 공격력에 비해 수비가 아쉬운 자원입니다. 1대1 상황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황희찬이 공략하기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황희찬이 못 나온다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대신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은 왼쪽 백업으로 명단에 포함된 나상호, 송민규 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의 깜짝 선발 카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 시즌 팀에서 전방 투톱으로 나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왼쪽 측면으로 자주 빠져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움직였던 이강인이죠. 때문에 왼쪽 측면 자리가 낯설지 않고 대표팀에서 몇 안 되는 1대1 온더블 능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인데요.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양질의 패스도 생각해 본다면 좋은 공격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가 공격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사이 공간 공략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4-4-2 시스템이 괜찮아 보입니다. 두 명의 미드필더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수비 라인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대형인데요. 수비 성공 이후 공격 전환 상황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번 경기는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직적이고 세련된 축구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경기겠죠. 결론적으로 최근 우루과이의 경기를 본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냉정하게 한국 대표팀이 이길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도저히 못 싸우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